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증금의 의의 볼까요? 임대차에 관련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증금을 1억에 월 차임을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보증금이 뭐죠? 여기서 1억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1억,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을이 이 100만 원을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이 차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즉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보증금 계약의 법적 성질 볼게요.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겠죠? 그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입어볼게요. 여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데,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차임입니다. 차임은 성립 요건이에요. 우리 임대차 법조문 보면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차임은 성립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됐어요. 보증금의 효력에 대해서 볼게요.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맺으면서 보증금을 1억, 월세를 5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겠죠. 사용수익 한다는 것은 한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임차인이 사용수익 하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즉 갑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거죠. 자신의 소유물을 을이 사용수익하는데 사용수익에 따른 어떤 위험들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채무가 발생을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을이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데 차임을 지급해야죠. 즉 을은 어떤 채무가 발생을 하나요? 갑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차임 채무죠. 그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죠? 차임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제때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연체료도 발생하죠. 그죠? 또 뭐가 있죠? 을이 사용수익 하니까 사용수익에 따른 파손도 을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손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것도 발생할 테고요. 만약에 갑과 을이 이 임대차에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 소송 비용도, 그러니까 을이 패소를 하면 소송 비용을 을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 비용도 갑에게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은 1억을 받아두는 거죠. 보증금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언제 이 1억을 받았는데 1억 중에서 이 전체 금액이 한 2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제한 다음에 8천만 원을 이렇게 돌려줘야죠. 나중에. 근데 이때 언제까지의 채무를 담보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계약 종료일일까요? 계약 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대차 관계의 계약 만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료일일까요? 계약 만료일 아닙니다. 언제까지냐면 을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예요. 반환시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이 을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 받을 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를 하는 겁니다. 이 보증금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와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채무가 동시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책을 볼게요. 이제 판례 볼게요. 설명 다 드릴 내용이고요. 건물 임대차의 임차 보증금은 임료뿐만 아니라, 그죠? 임료가 가장 기본이긴 한데, 플러스 건물 명도 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언제라고요? 명도 의무 이행, 즉 이렇게 반환할 때까지죠.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모든 채권이죠.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건물을 임대인한테 명도할 때까지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다음에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됐습니다. 이 뒤에 볼까요? 만일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만 명령의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갑을인데 을이 임차인인데 임대차 보증금은 지금 1억인데 지금 8천만 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지금 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이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압류 명령이 1억에 대해서 발생한다고요? 아니죠. 왜? 8천만 원만 을이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금 충당의 자유를 볼게요. 목적물이 명도될 때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당연히 공제될 뿐 목적물이 명도하기 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으로 충당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를 맺었는데 명도 전이에요. 뭐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이에요. 임대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을은 차임을 지급을 해야죠. 근데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차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뭘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차임이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을한테 안 주고 있으니까. 근데 갑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을이 계속 돈을 안 줘요. 돈이 없다고 차임이. 그러면 이 보증금이 1억인데 그러면 1억에서 내가 이번 차임 100만 원 깐다. 보증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인은 이렇게 보증금에서 이 월세를 차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요. 그죠?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 100만 원 왜 안 갚지? 하면서 1억에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1억은 그냥 놔두고 너 100만 원 갚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하니까 연체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하면서 계속 이런 게 증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종료한 시점에 명도할 때, 을이 명도할 때 이것을 차면서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간 중이에요. 임대차 기간 중에서는 이 갑은, 임대인은 이렇게 보증금으로 충당할지 여부에서 자유를 가져요. 아시겠나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을은 어떨까요? 을은 충당의 자유가 있을까요? 돈을 안 주면서 차임을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한테 너 어차피 보증금 내가 준 보증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까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충당의 자유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려면 갑한테 사정을 해야겠죠. 사정해서 내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좀 이번 달만큼은 1억에서 좀 까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갑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유권을 행사하게 해서 이렇게 차임을 면제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그 자유를 가지지 않고 임대인만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물이 명도될 때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당연히 공제되죠. 명도될 때. 목적물이 명도되기 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으로 충당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죠. 그래서 임대인은 이걸 읽어보시면 더 이해를 잘 하시겠네요. 명도 전에 보증금으로부터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충당할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쪽이 나오겠죠. 판례 볼게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거에 기출을 했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의 기능을 보고 있죠. 제일 처음에 어떤 기능이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담보적 기능일 거예요. 담보적 효력. 지금 효력 중에서 두 번째는 차임 대체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요. 그 고액이라는 것은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의 이자가 차임 지급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겠죠.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럼 보증금에 반환 볼게요.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확정 기준. 목적물 반환시입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한번 팔려볼게요. 바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생긴 모든 채무죠. 그래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양도를 했어요. 임대인에게 바로 양도 통지까지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갑과 을이 지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데 종료를 했어요. 지금 임대차 계약 종료를 했는데 현재 종료를 했으면 인도를 해줘야겠죠. 목적물을. 근데 인도는 안 하고 현재 을이 여전히 인도를 안 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물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보니까 소송 얘기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임대차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비용을 감해야 할까요? 안 감해야 할까요? 감해야 한다는 얘기죠. 설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 을은 인도를 아직 가백이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은 언제까지죠?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의 모든 채무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 상태에서 소송을 갑과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까지도 차감을 한 다음에 갑이 이렇게 목적물이랑 동시행 관계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 소리죠. 됐어요. 이 소송 비용이 당연히 공제되는 겁니다. 왜? 아직 갑에게 인도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2번 목적물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당연하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판례 볼게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인 거예요. 임차인이 동시인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이는 불법 점유라고는 할 수 없죠.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즉 동시행 항변권, 즉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 이 갑이 아직 보증금을 반환 안 한 거죠. 을도 뭐죠? 목적물을 인도를 안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자신의 채무가 있는데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지체 책임은 안 지죠. 왜 안 지죠?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지만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인도를 안 했으니까 이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되나요? 아니죠.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는 아니겠죠. 아,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나는 점유할 적법한 점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죠.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의과실, 즉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집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이 중요한데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고 부당이득은 진다 이 소리인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을이 빌리고 있는 건물이 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을이. 근데 지금 계약은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는데 을이 그냥 이 갑이 돈을 안 주니까,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냥 계속 이 자신의 상가에서 지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계속 장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을 계속 하는 거죠. 계약은 종료됐는데 사용수익은 계속한다? 이게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법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위법성이랑 관련 있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지 부당이득은 요건 자체가 이런 거예요.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고의과실로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그렇기 때문에 을이 이렇게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여서 이 사용수익, 뭐 차임이겠죠. 그죠? 뭐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차임에 대해서는 갑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갑도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있죠. 이것도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이 사람이 안 주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당이득은 을에게 반환을 해줘야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다 봤네요. 그러면 보증금과 관련돼서 묵시의 갱신, 이것도 본 적이 있죠.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갱신이 됐어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은 뭐죠? 둘 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갱신이 됐을 때 우리 뭘 배웠죠?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해도 유지가 되죠. 당사자니까. 근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죠? 제3자는 이렇게 갱신될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었죠, 여기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유지가 된다는 예외가 있었죠. 그죠? 보증금까지 없애버리면 이 갱신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39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했던 내용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의 갱신이죠.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죠?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지금 이걸 보는 거죠. 이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일어나 소멸한다. 묵시의 갱신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그리고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당연히 승계되죠. 지금 보증금 파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번.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한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판례가 있어요. 나온 다음에 이쪽에 나오겠죠? 판례가 있는 부분이니까. 됐죠? 4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 의무의 승계 여부. 이것은 대항력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죠. 우리가 대항력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이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뭐가 있죠?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죠.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적용되는 임대차가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어떤 경우에 있죠? 예, 임차권 등기 있는 임차인, 우리 공부하셨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이렇게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권을 구매한 이런 임차인이면 양수인에게 대해서 뭐라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럼 5번 볼게요. 이것도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유치권 파트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과 유치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안 되죠. 또 뭐가 있었죠? 권리금 반환 채권도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권리금은 상가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볼 거고요. 임대차의 종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료 원인 한번 볼까요? 어떤 원인이죠? 그죠? 기간 만료하면 종료하겠죠. 그리고 우리 공부하셨죠? 해지 통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볼까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계속 약정 안 했으니까 계속 임대차 관계 유지하는 그건 아니겠죠. 뭐라고요?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해지 통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됐고요. 그리고 존속 기간은 이번에는 약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지 통고를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해지 통고했을 때 즉시 아니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할 때 6월, 임차인은 1월. 부동산인 경우에요. 동산은 5일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됐습니다. 이건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를 좀 공부를 하고 계신데 방금 봤던 것은 뭐였죠? 2번에서 봤던 것은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해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의 경우 어떤 사유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625조부터 이 조문이 이제 4가지 조문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다 봤던 조문이네요. 또 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 이거 고쳐야겠어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포인트는 이거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627조 볼까요? 그러면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이것도 봤던 조문이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2항 여기서 이제 해지권 나옵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두 조문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625조와 627조는 공통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뭐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해지. 629조 볼게요.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는 무단양도, 무단전대 금지. 배우셨죠?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지금 조문이 위에 두 조문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해지고 밑에 나오는 이 두 개 조문은 뭐죠?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양도나 전대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해지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640조 볼게요. 이때는 뭐죠? 차임 연체를 했어요. 2기의 차임 연체를 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 즉시에 지금 해지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해지랑 또 뭐죠? 이번에는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해볼까요? 채무불이행, 즉 2기 차임 연체나 무단양도, 무단 전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해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통고랑 해지랑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641조는 토지 임대차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 규정이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를 했어요. 즉 기간 만료로 종료를 하든 해지로 종료를 하든 아니면 해지 통보에 의해서 종료를 하든 종료를 됐어요. 그러면 과거까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 아니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래서 장래에 향해 소멸합니다. 예, 2번 해지는 이거 공부하셨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해지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3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를 지고 동시행관계 이거 말씀드렸죠? 종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4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가 시험에 기출됐네요. 그래서 임대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렇게 부동산 용도에 맞게 이렇게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됐죠? 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는 뭐 이런 걸 뭐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럼 일시 사용이 뭘까요? 기간이 훨씬 짧다는 얘기죠. 뭐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 1년 이렇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짧은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 체결됐다고 임차인은 그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기로 막 3개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조문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조문은 적용되고 일부 조문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파트에서는 이렇게만 해주세요. 밑에 이걸 좀 보세요. 이렇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적용이 돼요. 그죠?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실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이 차임증감 청구권이 어떤 경우냐면 경제 사정이 변동되는 경우에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시 사용을 하는데 경제 사정이 막 급격히 변동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 안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되는데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은 기억을 해두세요. 나머지까지 뭐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파트는. 그러면 이제 다 봤죠?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민사특별법 오늘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민사특별법이 5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가 있죠? 지금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또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공동주택 관련된 법률, 집합건물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가지 법 중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죠. 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눠서 3문제, 나머지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35번이 아니라 이제 그 민법이 뒤에 나오니까 몇 번이죠? 75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그 단계에 온 거예요. 거의 끝났죠?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이제 이 민사특별법에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은 그냥 우직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채권까지는 특별히 뭐 제할 거 없이 우직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민사특별법에서는 우직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봐도 되는 법조문을 많이 써놨어요, 책에.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뺄 수가 없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봐도 되는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조문까지 다 일일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좀 기출이 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강의도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뭔지는 많이 아세요, 사실. 뭐 이렇게 주택 뭐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식선에서 우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정 목적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죠. 뭐죠? 예,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겠죠. 됐어요. 이제 법의 적용 범위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2조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에요. 대상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인데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이 경우가 적용이 되고 이 경우는 적용 안 되겠죠. 그죠?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될 때는 적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볼게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예, 1번 됐고요. 2번 주거용 건물에 판단을 해야겠죠. 어떤 경우가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이 나오죠.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뭐죠? 공부 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용도예요, 용도. 실질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해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실질을 기준으로 하지 공부가 뭐죠? 공적 장부죠. 뭐 건물 뭐 대장 이런 거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것도 잘 받으세요. 예,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면서 막 손질을 해가지고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 적용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주거용 건물이 체결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고쳐서 주거용 건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 그 사람이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임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주거용 건물이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체결 당시에 이제 주거용 건물이 된 상태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체결 당시입니다. 됐어요. 네, 3번. 이건 설명드렸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요. 반대는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볼까요? 여관의 방 한 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리고요, 4번.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일.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래요. 이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 구별 기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등기든 무허가든 어찌됐든 간에 주거용 건물이면 국민 지금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지금 적용이 된 거는 이렇게 제정이 된 건데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판례를 바로 볼게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주임법이라고 주로 하죠.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그죠?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계약 체결 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근데 임차인이 뭐 그 후에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 아닙니다. 그 실지 용도예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용이랑 비주거용이 겸용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임대차의 목적, 그다음에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 생활하는 여부 등을 뭐라고요? 한목적적으로, 그러니까 잘 판단해라 이 소리입니다. 실제 용도에서 판단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예,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겠죠. 그죠?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거라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리죠. 3번 주임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죠?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포인트는 뭐죠?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이렇게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지금 이 소액 임차인은 주거용 건물로 자신이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공적 작품 보니까 그 전에는 뭐였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거용 건물을 누가 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임대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해야겠죠.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는 뭐였죠? 실질적으로 주거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번 볼게요. 권한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 즉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일반적으로 소유자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어야지 될 건, 이건 당연하겠죠. 아무런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남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하면 그게 전세 사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전세 사기예요. 그런 경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볼게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명의 신탁자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임대차를 맺을 수 있겠죠. 명의 신탁이 뭐죠?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명의만 이렇게 이전을 해줘요.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명의 수탁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수탁자가 소유권자로 딱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판례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경우에도 뭐다? 이 갑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본 거죠. 명의 신탁자도. 됐어요. 2번 볼게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나요?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설령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인도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입니다. 아시겠나요?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인은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지금 인도받은 매수인, 여기서는 이렇게 줄을 치셔야 돼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쭉 봅시다.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해당하므로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주택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뭘 하고 있죠? 인도는 하고 있어요. 즉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지금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제해서 계약을 지금 갑과 을의 계약을 이 상태에서 해제를 한 거예요. 해제해서 병이 보호되는 제3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했죠? 해제되는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실질적으로 법률관계를 맺었고 이 병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등기를 취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등기와 거의 효력이 같은 뭐가 있죠? 지금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병이. 근데 우리가 해제해서 이걸 보셨어요. 그러면 을이 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겠죠? 근데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지금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이 병이 보호받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을이 물권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즉 이렇게 인도와 주민등록이 등기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설령 이 사람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미등기 매수인이 인도까지 받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설령 이 사람이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이 물권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등기가 없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면 이 을이 미등기 매수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죠? 다시 한번 보세요. 2-1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이런 거죠. 을이 갑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을이 어떤 사람이죠?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최고가로 써낸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 권한이 있었으면 인정할 자료가 없어요. 즉 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이지 주택을 이렇게 임차를 할 만한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죠? 즉 방금 위규에서 봤던 것은 미등기 매수인이 인도까지 받은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 설령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겠죠? 을이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명의신탁장은 되고 점유중인 미등기 매수인이 되고 최고가 매수신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의 재정 목적이 뭐죠? 국민의 생활 안정이에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법인 생활 안정? 법인이 생활 안정한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딴 건 뭐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이 판례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갖추어 확정일자를 갖추어 인도를 받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봅시다. 주공, 지방공사, 중소기업. 뭐죠? 뭔가 좀 그 소속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득을 부여를 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주임법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죠. 1번 볼게요. 주공과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한 사람이 누구죠?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어떤 법인이라고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임차를 한 다음에 그 저소득자한테 이렇게 입주를 시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겠죠. 뭐 주공이든 지방공사든 이런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실 필요도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주공,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리고 주택의 민법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3조의 4 규정에 뭐라고 하냐면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 임대차 등기, 즉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3조의 3, 5항 제6항 중용령 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했을 때랑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 등기 명령 제도는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등기 전세의 준용,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흔히 우리 아파트 등기 안 하잖아요. 전세했을 때. 이런 전세계약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하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이렇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 법 적용할 때. 됐죠?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대항력,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